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공약을 베낀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대목도 치열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 후보님 공약을 보면 정세균, 이낙연, 송영길 또 우리 유승민 후보 공약까지도 짬뽕을 해놨더라고요. 윤 후보님 공약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부 그래 해놓고 이 부동산 분야에 이번에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이번에 북익 우선주의라고 이야기했죠. 네. 그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국위구선이라는 말도 특허가 있습니까? 정책 갖다 쓰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 때문에 별명이 하나 새로 붙은 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 카피 닌자라고 혹시 아십니까? 군에 의무 복무를 다녀온 우리 병사들한테 이 주택 청약에 가점을 주는 공약을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어제. 그런데 이것도 제 공약하고 똑같더라고요. 100여 가지에 가까운 것 중에 하나를 가지고 뭐 공약을 베꼈니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네. 참고로 우리가 어느 후보분들도 제가 낸 공약 갖다 쓰시고 싶은 걸 얼마든지 쓰십시오. 여기에는 뭐 특허권이 없으니까. 아니 저는 뭐 별로 갖다 쓰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요, 윤 후보님. 미국 선거에서는 네. 공약 표절은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홍준표, 유승민 그리고 원희룡 후보가 모두 다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공약을 베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윤석열 캠프 대변인 불러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거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거 예. 베낀 겁니까? 안 베낀 겁니까? 그거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요? 이 공약과 정책을 설계하고 같이 참여해서 만들었던 청년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국민들이 갖고 있던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책 공약을 뽑아내기 마련인데요. 4.7 보궐선거 생각해보면 너도나도 부동산 정책 공약 얘기했을 때 상당히 비슷한 게 많았겠죠. 2017년도 대통령 선거를 가만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는 미세먼지가 핫한 이슈였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대선 주자들이 나서서 미세먼지 감축 공약을 얘기하게 되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바탕으로 쏟아내는 공약이니까 여기는 유사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유승민 후보가 사실 군을 다녀온 군필자들에게 부동산 청약에 가점을 주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는 사실을 저는 사실 이번에 유승민 후보가 얘기를 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한번 물어봤어요. 유승민 후보가 이런 공약을 냈는지 혹시 아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제 주변에는 알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국익 우선주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갖다가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 국익 우선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갖다가 얘기하면 홍준표 후보는 어떻게 답을 할지도 궁금하고요. 지금 홍준표 후보 토론회 내내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검수완박에 대한 공약 아니었습니까? 예. 그럼 홍준표 후보의 주장대로 하게 된다면 이 검수완박에 대한 공약은 추미애 장관 그리고 박범계 장관에게 이 전매 특허에 대한 허락과 양해를 구하고 쓴 겁니까? 아, 오히려 홍 후보가 그거 베낀 거 아니냐? 이런 방식으로 조금 유치한 논쟁들이 지속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토론회가 있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공격을 했냐면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회피한다. 토론을 못하니까 토론을 피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지만 1차 토론회가 펼쳐지고 나니까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게 사실상 홍준표 후보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고요. 정책 공약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다가 굉장히 국민들에게 회자되는 정책 공약들을 발표하고 나니 이제는 이 정책 공약 내가 먼저 발표했는데 라고 침을 바르게 되는 형태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무튼 국민의힘의 유력한 대권 주자로서 예. 많이 국민들께 회자되고 공감되는 정책들을 발표하다 보니까 여러 대선 주자들께서 각축전이 있는 것 같은데 긍정적인 의미로 평가하고 나중에는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되니까 좋은 공약들, 정책과 공약에는 전매 특허 그리고 여긴 저작권이 없으니 함께 국민들의 생활을 정말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정책 공약에 대한 개발에 함께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좀 정확하게 물어볼게요. 군을 복무한 네. 군필 청년에게 부동산 청약 가점 주는 거 유승민 후보 공약 안 베꼈다. 안 베꼈다. 안 베꼈다. 안 베꼈다. 확실합니다. 유승민 후보가 이거 발표한지도 몰랐다. 몰랐다. 자체 내에서 누군가 얘기한 거다. 오랜 기간 동안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이 공약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회의와 미팅을 가져왔는지도 저희가 다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 베꼈다. 네. 알겠습니다. 김병민 대변인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후보를 좋다라는 이 호감이 당연히 작용을 하겠죠. 그런데 비호감도도 만만치 않게 이번 선거에서 작용한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김용주 의원님. 네. 차기 대선 후보 호감, 비호감도 여부가 실시됐는데 갤럽. 이재명 후보의 호감이 34, 비호감은 58.
이낙연 후보의 호감 24, 비호감 66, 윤석열 후보 호감 30, 비호감 60, 홍준표 후보 호감 28, 비호감 64. 공통점은 모든 후보가 호감보다 비호감도가 더 높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 앞으로 대선에서 누가 덜 비호감이냐의 싸움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선에서 본선 진출 전까지 가장 중요한 건 비호감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고요. 예. 결정적으로 비호감도는 2위가 되는 사람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표에 의하면. 예. 예, 표를 보십시오. 그러네요. 이낙연, 이재명 두 분 중에 비호감도가 이낙연이 더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준표, 윤석열 두 분 중에 비호감도가 그 홍준표 후보가 좀 적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1, 2위잖아요. 예. 일단은 그 4위권에 들어가려면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확정적인 반대편에 적개심을 만들어가는 후보여야만. 아, 이게 역설적이군요. 예, 그게 비호감도가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 편 입장에서 좋은데 저런 강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건 사람이 상대편에 있으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비호감이 낮으면 호감도 낮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예 매력이 없는 인물일 수 있다. 죄송하지만 정세균 총리님이 제일 비호감도가 적습니다. 정세균 총리랑 가까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대 정신이 뭐냐 하면 굉장히 어렵고 경제도 어려우니까 강한 사람, 비호감도가 높더라도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을 국민들이 지지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탁견이군요. 이거 예, 탁견이네요. 그렇지만 너무 비호감은 안 된다. 그런 것을 저 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적당한 비호감이 유리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